제 원고는 8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주제는 고교교육과 교육 전체의 총체적 위기 극복이 시급하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만 사실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에 교실의 문제만 언급하기에는 현재 우리 사회 전반과 공교육 전체가 갖고 있는 위기가 너무나 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원고에 없지만 이 방안에 의해서 과연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시행된 이후에 과연 정책의 목적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저는 제가 접할 수 있는 데이터와 자료를 기반으로 보면 당연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수능 정시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확대할 때 가장 크게 외쳤던 목적이 바로 그 공교육의 계층 사다리 기능의 강화, 다시 말하면 사회 경제적 신분 상승을 원활히 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제도 시행 이후에 그렇게 되었을까? 스카이 대학을 포함해서 많은 대학들의 입학 전형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그 경쟁은 치열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실제 승자가 된 학생들은 과연 누구일까? 여전히 그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인 힘이 큰 학생들 그리고 원래 기득권이었던 계층의 가정들이 훨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도는 외형적으로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불평등과 낙업화를 더 심화시켰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재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수능 정시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분들의 말씀처럼 정말 공정하려면 제가 볼 때는 모든 학생들의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모두 똑같아야 됩니다. 타고나는 지능부터 시작해서 그 학생의 가정적 배경까지 모두 완벽하게 똑같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현실을 바꿀 수 없는 현실에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똑같이 만든다고 해서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점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과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많은 조건의 이 불리한 유불리를 많이 조정해서 해주었고 공정성의 증진에도 많이 긍정적으로 대했었는데 이 제도 시행 이후에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크게 축소되면서 그러한 긍정적인 요인도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정책의 형성과 또 진행 과정의 부조도 몇 가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 정부가 이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했으면 왜 수도권 소재 15개 대학만 이 제도를 시행하게 했을까요? 전국 대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바로 공정성이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실제 저 이야기는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했고 결국에는 특정 대학의 진학을 특정 방식으로 원했던 일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정치적 의도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당시 2018년 당시의 공론화 결과 수능 정시는 30%까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1년 뒤에 다시 40%로 올렸겠습니까? 당시 이제 직접적인 배경은 조국 전 장관 사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언론에서 말하기를 학생부 종합전형에 문제를 지적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사태의 본질은 학종이 아니었죠. 학종 그 전에 있었던 MB 정부 때의 입학 사정관 전형이었습니다. 어쩌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전 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수정 보완했던 향상된 제도였는데 이런 본질을 많은 언론들이 일부러 은폐했었고 국민 여론들을 호도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 방식 면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학의 그 전형에 있어서 자율성을 강제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보니까 당시에 고교교육기여대학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통제했었죠. 그러나 저희 현장조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담는 내용이 과연 고교교육기여대학입니까? 아니죠. 고교교육파견대학 아닙니까? 이렇게 명분 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제도 이후에 교실 변화가 많았는데 앞서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 중에 중복은 좀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83쪽에 먼저 영양 1번 학교 교육과정 위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공론화 이후에 수능 정시가 30%까지 확대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당시 전국의 그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또 선도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면 정말 혁신적인 교육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 40%로 확대되면서 서서히 교육과정들이 예전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은 84쪽에 나가 되겠습니다. 2학년 때까지 수능 시험 범위를 빛의 속도로 끝내고 고3이 되면 수능 시험 고득점을 위한 그 내용 반복 학습과 문제풀이 반복으로 교육과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도표와 함께 제시된 자료처럼 특히 상대평가가 진행되는 수학의 경우 심각성이 너무나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제도 속에는 수능 정시 전형 확대와 함께 특히 수도권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지역균형 선발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은 내신 등급 경쟁과 또 수능 시험 경쟁 양쪽을 모두 다 안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동시에 내신 등급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갖고자 학교 내에서는 우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과목 편성과 개설에 대해서 학기제를 가급적 하지 않고 학년제로 돌아서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와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발표에 들어보면은 그 학점 수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교육과정 현재 입장에서 이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학기제가 점점점 약화되고 학년제로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85쪽에 그 학생의 과목 선택권 요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진로 희망 또는 필요한 과목을 선택을 하죠. 그러나 1차 수정, 2차 변경 신청을 좀 해가면서 아이들은 내신 등급을 받는데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여지없이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학생 수가 일정 수 이하로 떨어지는 과목이 많이 생겨서 결국에는 폐강 과목이 많아지게 되고 학생들의 개선과 또 그 앞으로의 수학에 필요한 과목들이 많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교사의 위기 잠시 보시겠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교사의 생명은 수업에 있습니다. 즉, 교사가 국가 수준과 지도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사 자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어야 그래야 교사로서의 생명이 살아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의 시행 이후 수능 시험과 또 내신 등급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특히 성적 관련된 민원 때문에 굉장히 겁을 많이 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정성평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학생의 역량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의 실질 반영률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대신 학생으로부터, 학부모로부터
외에도 수능시험 위주의 교육과정을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전체 과목의 수업 중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하는 시간만 학생 참여 수업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예전과 동일하게 교사 주도형 또 내용 주입형 수업을 많이 하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86쪽에 영양 세 번째, 학생과 학부모의 위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윗클래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윗클래스에서 진로교사가 되었 이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비교하면 특히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학업 성적 때문에 부모님과의 갈등, 이런 것으로 윗클래스를 듣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할 점은 자퇴 희망도 늘고 있는데요. 실제 학생을 만나 상담해 보게 되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유와 달리 실제 자퇴생들의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정시주기이기 때문에 자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학교와 교실이 근본적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수능 줄세우기와 내신 줄세우기가 강화될수록 결국에는 여기에 표적화되어 있는 사교육들이 더욱더 활개치게 될 것이고, 현재 학교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의 그런 사교육 전성시대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비극을 우리가 직접 보고했습니다. 왜 그런 비극이 생겼을까? 저는 학교 밖에 사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대입의 강화, 또 왜곡된 시험능력주의와 학벌주의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평가권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의 신뢰의 추락과 부재, 여기에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는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서 인격적 완성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 내 아이의 출세를 위해서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IB 관련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IB는 분명히 우리 국내 교육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문재인 정부와 또 지금의 윤석열 정부까지 거꾸로 가는 평가, 그 다음에 대입제도가 계속 투시된 결과 공교육 정상화를 간절히 열강해왔던 전국의 학교 또 시도교육청 관계자들 상당수가 이제 내신 우리 국내 교육과정은 기대할 수 없다. 국내 교육과정 발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대신 출구로서 이 외국의 프로그램 IB 쪽으로 방향을 틀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IB 프로그램은 매년 막대한 규모의 외화를 외국으로 유출시킵니다. 동시에 공교육 자료와 각종 시스템들을 보편화 그리고 공유할 수 없는 제재입니다. 따라서 IB 프로그램의 장점이 크지만 이것을 공교육 전체로 확산하기에는 그 위험성과 문제점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IB 프로그램의 확산보다는 IB 프로그램의 장점들을 어떻게 우리 국내 교육 과정에 반영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들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이런 잘못된 정책을 시행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그리고 공교육 과정 이렇게 공개되는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이 정책의 왜곡과 실패에 대해서 진심으로 성찰하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뒤를 이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 경제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과거 MB 정부처럼 저는 수업과 평가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긍정적 개선을 추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수능과 내신의 줄세우기를 더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그 교육 과정과 더 무너지고 거꾸로 가는 잘못된 평가와 대입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것이 만성화되고 혹시 발행이 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현장의 교사입니다. 현장의 교사로서 이 땅의 교사로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결코 잘못된 평가와 대입 조도를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시작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그 간절한 꿈과 열망들이 더 많은 장소에서 보여지기를 바라고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위해서 기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